지금 다 말이죠. 외국으로 나가겠다, 엑소더스 하겠다, 다 알아보고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년 총선 보고 나갈지 말지 결정하겠다. 또다시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보수가 지들끼리 잘난 척 하다가 또 폭망하게 되면 한국 끝나겠다. 안 그래도 어려운 나라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제 끝장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그런데 뭐라고 했냐? 피켓 들고 구호하고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폭탄, 세금 폭탄, 핵폭탄, 문재인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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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폭탄, 평화 폭탄, 문재인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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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살겠다! 바꿔보자! 문재인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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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보수혁신의 양대 아이콘인 두 분 토크 콘서트 순서입니다. 한 분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시는 진짜 국회의원, 사이다, 여전사, 장나르 크루도 불리죠. 이현주 의원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또 한 분은 이 시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산물이신 이병태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병태 교수님과 이현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아마 몇 년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혁신 우파, 혁신 보수의 거인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저 시작하기 전에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노래 부를 때 막 일어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행동하는 자유시민입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맞죠? 네, 행동하실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나중에 노래 나오시면 가만히 앉아서 이게 아닙니다.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이 좀 더 보지 않겠어요? 그죠?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세요. 네, 제가 이제 화낼 거예요, 정말. 네, 오늘 우리 이제 주제가 경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병태 교수님하고 저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주머니가 두둑해지셨습니까? 비었습니까? 예,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어요. 문제는 경제다, 멍청이들아 그랬거든요. 그 멍청이가 누구죠? 예, 오늘 저희는 멍청하고 사악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멍청하고 사악한 사람이 누구죠? 예, 저는 지난 2년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발 고난 행군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요 문재인만 고난의 행군인데 이 2년이요. 여러분 2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생각 났어요? 야, 아직 2년밖에 안 지났어. 한 4년은 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3년이나 남았어. 큰일 났네. 그죠? 저는 딱 드는 생각이 3년 동안 어떻게 참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4년 참은 참 좋겠죠? 네. 어떻게 버텨볼 수가 있는데 3년이나 남아서 빨리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처음에 소득주도 성장하니까 뭔가 되게 좋아 보여. 야, 소득이 늘어나서 성장한대. 내 소득이 늘어난대.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나는 52시간 이하만 일해도 임금이 또 올라가고. 야, 그런데다가 내가 임금이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성장까지 한대. 여러분 지금 2년밖에 안 지났지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저는요 지금 이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의 이 지금 실업 대란, 우리 이병태 교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산수를 얼마나 멍청하게 하는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집에 100만원씩 부부가 둘이 벌어요. 월 수입이 얼마입니까? 200이죠? 최저임금 20% 올리라고 해서 남편은 120만원이 됐는데 아내가 실직을 했어요. 집에 소득이 얼마가 됐습니까? 예, 200에서 120 됐는데 월급 받는 사람만 보니까 20% 올랐다고 90% 소득주도 성장이 긍정효과가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산수가 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네, 100만원씩 두 사람이 벌었는데 부부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120만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걸 줄 수가 없으니까 일자리 잃었어. 그러면 두 사람이 합해서 120만원. 네, 이제 산수가 좀 되시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산수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계속 하시다 그러겠죠? 예. 얼마나 이상한 멍청한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은 49년 최저실업입니다. 영국은 45년 최저실업입니다. 일본은 25년 최저실업입니다. 그런데 실업이 계속 올라가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런데 경제가 성공하고 있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문재인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입니다. 네, 문. 여러분 영어로 문이잖아요. 달나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산수 또 이 양반 산수 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지난달에 일자리가 20만 개가 늘었대요. 그런데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80만 개의 알바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30대에서 50대는 몇 개가 줄었을까요? 예, 60만 개가 줄은 겁니다. 그런데 30대에서 50대면 가장들인데
여기가 실직자가 되고 있는데 경제가 좋다 이렇게 산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멍청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많이 이제 와 계시는데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보면 무슨 휴지 줍는 일자리, 노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여기 오셨어요? 내가 일자리 조금 늘어나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이 실직해서 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돈 좀 받는다고 좋아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네, 정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진짜 보면요, 우리 지금 30대 40대 아까 여기 올라오신 그 키즈카페 하시던 분 기억나시죠? 지금 30대 40대가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죽을 지경이란 말입니다. 네, 우리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이병택 교수님께도 또 여쭙고 싶은데, 이 최저임금을 하게 되면 이 임금이 낮은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가니까 빈부격차가 소득 양극화가 줄어든다라고 주장을 하죠. 네, 이거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받는 사람은 올라가서 조금 좋은데 집에 가는 분이 너무 많아서 가족 단위로 보면 빈부격차가 확대됐죠. 우리나라 경제개발 이후에 5분기째 가족의 임금 격차를 확대한 거는 문정부가 처음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소득 양극화를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계 소득. 그러니까 그 가구, 우리가 가족이 있잖아요. 같은 생계 단위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소득이 늘어나야지. 이 사람은 늘어났는데 저 사람은 줄어들고 우리 가족 안에서 늘어난 사람, 줄어든 사람이 있으면 이게 소득이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이병택 교수님 말씀 많이 이렇게 예를 들으신데, 알바가 있는 예를 들으면 말이에요. 가장인 아버지, 혼자서 돈 버는 아버지가 자영업 하시는데 망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최저임금 받는 저기 부잣집 아들이 돈이 임금이 올라갔어. 이런 일이 많죠 지금. 그러면 이게 소득 양극화가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최저임금으로 양극화 해결하겠다, 성장하겠다는 게 더 가난한 집에 돈을 뺏어서 부잣집 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문재인은 상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요, 이게 지금 분배라고도 하는데 제가 보면 성장은 아닌 거는 맞아. 성장은 확실히 아니야. 꽝이야, 꽝. 근데 그럼 분배는 잘 되냐? 분배도 꽝. 그럼 뭐야 도대체?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부 분들은 우리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북한하고 수준을 맞춰야 연방제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52시간 돼가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셨다고 그래요. 가난한 분들이 일을 못하면 집에서 쉴까요? 아니면 저녁에 또 대리운전을 나갈까요? 예. 임금이 낮은 분들을 일을 못하게 하면 집에서 저녁 있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저녁 먹을 시간도 없는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게 52시간제입니다. 여러분, 일할 자유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사업하실 자유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예. 청와대는 52시간 근무 안 해도 좋죠. 그 양반 어디 갔다 오시면 휴가 잘 내시던데. 예. 외국 가서도 혼자 밥 잘 드시고요. 그죠? 예. 서민들은 그렇게 아무 때나 휴가 갈 수 없습니다.
52시간제. 네. 아니 사실 52시간은요. 저는 진짜 요즘에 아마 인제부터 시작이 인제부터 그죠?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어요. 버스 파업 대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거 해결이 아직 완전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뭐냐 하면 52시간밖에 일을 못하니까 이 버스 기사분들이 어떻게 돼요? 원래 벌던 것보다 더 줄어들어서 소득이.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정규직은 제가 보니까 한 50만원 줄어들었고 비정규직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한 30만원 정도 월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몇백만원 버는데 50만원 30만원씩 줄어들면 이거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왜 파업을 하냐? 내 임금 원래 소득 보전해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 소득을 어떻게 보전을 하지? 어떻게 보전이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그래서 문정부에 아주 쉬운 해결책이 있어요. 1조 3천억 세금에서 물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버스 기사들은 단체행동이니까 하니까 그렇게 물어준다고 그러지, 영세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거, 물어줄 것 같아요? 안 물어줄 것 같아요? 자, 그 세금 매년 버스비만 금년에 1조 한 3천억 더 쓰겠다는 건데 그 돈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뺏어갈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분야까지 다 합치면 몇백조 세금으로 줘도 다 못 올려주잖아요. 데모 잘하는 사람들만 올려주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다 결국은 물가로 반영되고 버스비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나라가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금년에 법인세가 한 7조 들거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빈대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버스가 말이에요. 저는 그 기사님들 어쨌든 간에 소득이 줄어드니까 당장 이거 어떻게든 해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데모를 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 버스 준공영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버스 준공영제가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세금으로 우리 혈세로 버스 기사들 소득 줄어드는 거 메꿔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도대체 아니 문재인 지가 뭔데? 아니 문재인이 뭐길래 우리 혈세를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퍼서주는 거야? 우리가 언제 동의한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여러분이 주권자죠? 그러면 세금을 어디다가 크게 몇 조씩 써야 될 때 여러분 동의를 받든 국회 야당의 동의를 받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받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갖고 경제를 쑥대만 만들면 그게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아니죠. 이 52시간 이거 큰일 났어요. 1조 3천억. 그거는 세 발의 피 이제 시작이야. 그러면 버스가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이병태 교수님도.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로 파업도 하고 또 파업해서 발이 묶이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빨리 이거 막아야 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혈세라도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부어서 해결을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다니는 힘없는 근로자들은 52시간 때문에 소득 줄어들면 누구한테 돈 타내나요? 누가 주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까 최저임금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거? 결과적으로 힘있는 노동자들, 조직된 민노총 노동자들, 그리고 힘있는 사람들, 대기업 다니는 노동자들, 그 사람들만 이게 어떻게든 해결이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수님 진짜 요새 제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약자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대통령 뭐 이런 식의 누가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거 보면 정말 열불이 나, 열불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좌파 탈출은 IQ 순서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아까 탈원전도 누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 탈원전도 우리 큰일이죠. 네, 지금 대한민국 산업에서 우리 원전이 미치는 영향 얼마나 막대한데 우리 원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지난주에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국의 원전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캐나다의 원전 전문가 넬슨 세월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전 세계 원전 산업을 다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왔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말아먹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전 산업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공을 들여서 개발한 거냐면 무려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투자한 거예요. 건국 이래 개발해가지고 드디어 60년 만에 MB 정부 때 아랍에미레이트에다 첫 수출을 해서 이게 아주 우리 민족사의 큰 개가였거든요. 원전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절대 안 사주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수출할 수 없어서 프랑스가 독점하던 시장을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 첫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울산에서 막 하소연했듯이 이거 불량식품이라서 내 자식들은 안 먹이는데 당신들 사 먹어라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새로운 산업 없는데 열심히 앞에 정부가 우리 역사상 쌓아놓은 밥그릇을 뻥 걷어찬 사람이 하나 있어요. 멍청하죠? 무책임하죠? 집에 가야 되겠죠? 이 진짜 원전 문제요. 저는 제가 처음에는 말이죠, 이 후쿠시마 원전 얘기를 하면서 원전을 탈핵을 해야 된다, 탈원전을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원전을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길래 그런가? 저는 이거 잘 안 믿겼지만 그래도 저 사람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나 한번 갸우뚱하면서 한번 봤어요. 근데 그때 말이죠, 후쿠시마 얘기하면서 세상에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1,000몇백 명이 죽었다, 원전으로. 여러분 그 얘기 기억나세요? 그때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연설하면서 얘기했죠? 네, 그런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1,000몇백 명이 죽은 거 맞습니까? 왜 이런 거짓말이 돌아다니나? 제가 그저께 그 원자력 학회 50주년 창립 기념 학회에 초청 강사로 갔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초청하신 분이 동경대에서 후쿠시마 사고일 때 대기 중에 그 방사능 오염이 어떻게 됐을까 해가지고 추측했던 논문을 썼던 학자가 오셨어요. 그분이 일본의 원전 사고가 크고 작게 3번 있었는데 방사능 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했는데 제로입니다. 그게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무슨 보고서에 나와 있죠? 예. UN 보고서인가요? 예. 네, 우리는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우파는요, 논리, 이성, 합리, 근거, 사실, 과학 이런 것을 신뢰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우리는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엉터리
이런 행태들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 원전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죽은 사망자의 숫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유엔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아니 유엔 보고서에서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1,몇백 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나서요 저는 설마 이런 거짓말을 갖다 그냥 놔두는가 라고 봤더니 그 다음날인가 하여튼 바로 직후에 청와대에서 아주 조그맣게 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정정을 했지만 이미 국민들은 텔레비전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만 봤지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정정하는 것은 아주 조그맣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십니다. 여러분 아까 한전이 12조 흑자나던 회사를 1조 이상 적자 기업으로 바꿨잖아요. 한전만 적자가 아닙니다. 한전 밑에는 4개의 발전자 회사도 있고 그 후에 또 많은 회사가 있는데 역대 정권 중에서 한두 개씩 공기업을 작살내는 경우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토지공사를 100조 이상의 부채 공기업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무대기로 지금 적자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이 탈원전 한다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 부채가 왕창 늘어나서 결국은 다 전기세 올라가는 거로 귀착이 될 겁니다. 전기세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원가가 팍 올라가고 여러분 또 벌어오신 돈 중에서 왕창 뜯어서 내셔야 됩니다. 근데 당장은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1조 지난 분기에 1조 이상의 적자가 났는데 전기세 안 올린다 그러죠. 그 총선 끝나고 대선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세금, 전기료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전 완전 부실 기업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 살림에 대해서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되든 4년 후에 어떻게 되든을 상관없이 돈을 마구 풀어 쓰겠다는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하다못해 지금 본인 밑에서 경제부총리는 홍남기 부총리가 GDP의 40% 이상을 부채로 대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40%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근거를 내라 이러고 그랬거든요. 나라 살림을 대통령이 걱정해야 됩니까? 경제부총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근데 이 양반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국감 마음대로 풀어서 어떻게 그렇게 부채를 늘리냐고 핏대 올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마로서 말이죠. 엄마로서 참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말이죠. 우리가 일하라고 위임을 했잖아. 위임을. 주권자는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 잘하라고 위임을 해놨더니 우리가 제대로 자세하게 안 살펴보고 대충 이 어용 방송들 그리고 엉터리 언론들이 하는 그 보기 좋은 포장된 얘기만 믿고 그냥 얼렁뚱땅 국민들이 넘어간다 싶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국가 재정을 갖다가 털어쓰면서 이거 완전히 제가 보면 하루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털어먹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돼서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몇 년 지나가지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금 올려야지. 세금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공시지가 올린다고 하면서 땅값 비싼 사람들 그리고 비싼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가격을 갖다가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죠? 공시지가를 정상화시키면 갑자기 무슨 그 가격이 어떤 가격이 시세가 달라지나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율을 올리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반대할 게 뻔하니까 애매모호하게 야 부동산 가진 사람들 부동산값 정상화시켜야 돼 라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맞아 막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세금만 많이 내고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쏟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시지가 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중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 복지 늘리면 좋죠. 그런데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다 털어먹고 우리 아이들 쪽박 차서 우리 아이들 복지도 뭐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이거? 앞으로 일할 사람은 점점 줄고 노인이 점점 느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문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의료보험 선심을 확 썼어요. 5년 안에 의료보험 거덜나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의료보험비 걷는 거 가지고 모자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의료보험비 또 왕창 올릴 겁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아마 이런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는 내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일단 나는 그냥 막 생색내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한테 박수 받고 그 다음에 마치 성공한 대통령처럼 퇴임하면 돼. 그 다음에 내 다음에 대통령이 엄청나게 독박을 쓰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지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요 선거할 때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자기 돈 막 퍼서 주면 어떻게 돼? 매수행위 되죠. 표매수행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되죠. 그죠? 그래서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해. 내 돈을 가지고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면 나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데 내 돈이 아니라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국민들 표를 매수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네. 야 이렇게 왔다가 어딨어.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그리스고 베네수엘라고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털어먹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데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시사철 그 혹한이 오든 혹서기가 오든 노인들이 주말마다 광장에 나와서 목 터져라 외치는 나라가 이게 제정신인 나라입니까? 왜 이렇게 됐죠? 예, 멍청하고 사악한 대통령이 집권했다라고 하는 증거. 계절의 여왕인 5월에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목적껏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께서요 지나가다가 이 현수막 거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현수막 걸죠? 뭐라고 거냐? 뭐 내가 뭘 예산을 얼마를 유치했어, 뭐 10억을 유치했어 이러면서 현수막 거는데 솔직히 저도 초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런데 이 돈이 내 돈도 아닌데 그런데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자랑할 일이냐 이게. 어차피 줄 예산은 주는 거고 어차피 쓰여야 될 예산은 쓰이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안 쓰여도 되는 예산을 내가 억지로 놀이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면 그건 뭔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정치인들 내년 선거 있잖아요.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말 여러분 혈세 가지고 생색내면서 자기가 뭘 해주겠다라고 자기가 마치 자기 돈으로 뭐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절대 뽑지 마세요. 여러분의 혈세를 뜯어가는 도둑놈들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유시민 씨가 지금 문정부가 하는 게 사회주의적이다 그랬더니 경제학 시험에서 그렇게 사회주의라고 쓰면 F학점이라는 얘기했어요. 근데 그 유시민은 경제학 시험을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정부의 경제학이 학점이 뭘까요? 아예 학점을 줄 가치도 없습니다. 자, 경제 발전은 시민의 자유가 보장될 때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사업하는 자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는 자유가 있을 때 성공합니다. 이번 정부 자유를 억압하고 있나요? 확장하고 있나요? 네,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를 우리는 독재 정부라고 합니다. 자, 독재 정부를 우리가 제압하려면 행동해야 되겠죠? 예, 함께 해주시는 걸 아주 간절히 부탁하고 이렇게 오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욕하려면 한 3일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시간상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의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 얘기할게요. 사회주의가 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왜 안 좋아지고 있냐? 이상하다. 뭔가 잘 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갈수록 몰락하는 것 같아. 회사는 문을 닫고 자꾸 젊은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가게는 문을 닫고 식당에 가보면 팔이 날리고 있고, 분명히 내가 보면 경제가 안 좋아져. 왜 안 좋아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몰락하잖아요. 경기가 침체돼요. 왜냐하면 자기 거를, 회사를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거를 보호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야, 너 이 임금 못 주면 일하지 마. 너 이 임금 못 받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마. 야, 너 52시간 넘게 일하고 싶어도 무조건 52시간 밑으로만 일해. 너네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왜냐하면 니네들은 기계 부품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니네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너네들을 지배하겠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재라고 하면 과거에 무슨 히틀러나 무솔리니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 어떤 집단이, 여러분이 나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사회주의인 것 같아, 이거 독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감히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때를 쥐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파시즘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상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며칠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미사일이 있었죠, 그죠? 그래, 미사일이다, 발사체다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 미사일은 누구를 향해서 쏜 것이냐? 우리를 겨냥해서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겨냥한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 바위,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바위가 정확하게 맞춰서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했다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구나. 그런데 그 미사일이 사드라든가 페이트리어트를 통해서 요격이 불가능한 고도로 날았기 때문에 그 미사일은 성공을 했고, 결국 뭐냐 하면 만약에 그것이 실전이었다면 우리는 요격할 틈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그걸 원래 사전에 알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정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은 다 어디 갔지? 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미사일이냐 발사체냐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을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남북 군사합의 기억나시죠? 군사합의에서 뭘 합의했어요?
금지한다. 비행 정찰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휴전선에서 떠서 북한을 쳐다보면서 정찰을 하면서 미사일 실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호들갑을 떨면서 발사체이 아니냐 난리가 났지. 미리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 합의를 한 그 결과가 미사일 실험을 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민공위성도 우리한테 한마디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한미동맹이 균열됐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저녁에 밤에 가시잖아요, 집에. 그럼 여러분 주변에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절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대한민국 이대로 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모임을 3개, 5개, 10개씩 꼭 만드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다고 너무 막 강요하지 말고 친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나라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울먹이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많고 대기업 회장님도 2시간씩 하소연을 하십니다. 울먹이고 하소연하지 말고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파이팅하고 행동하고 싸우고 물리치고 문재인이 아웃될 때까지 전진합시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병태 교수님하고 저하고요, 우리 프리덤 파이터즈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프리덤 파이터즈. 여러분 그 우리 카페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우리 프리덤 파이터즈 하면 우리 둘이서 하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 이거 들고요 렛츠 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해보겠습니다. 자, 프리덤 파이터즈!